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드셨어요?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른이 뭘 그렇게 예민하세요? 에이, 또 시작이시네. 분명 농담처럼 들렸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멍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 나는 지금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구나.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좋게 말하고, 맞춰주고, 불편한 상황도 그냥 웃으며 넘겨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근데요, 이상하죠. 그 좋은 사람에게는 툭툭 말을 던집니다. 반말을 하고 무례한 말을 해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가만히 있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가족도 그렇습니다. 명절 때 한마디 거들었더니 엄마는 좀 빠져요. 요즘 세대는 다르다니까. 회사에선요? 부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요즘 애들감 못 따라가요. 친구들은요? 너 진짜 꼰대 같은 거 아니? 그 웃음소리에 저도 웃어야 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도 말이죠. 화를 내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조용히 있으면 역시 별말 못하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그 모든 무례한 말과 태도에 단 하나의 말로 돌려주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감정 폭발 없이 눈물 흘리지 않고도 상대가 내 말 한마디에 움찔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 사사건건 화만 내던 그 사람, 그리고 당신을 만만하게만 봤던 그 모든 순간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속이 꽉 막혀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드시다면 이번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해온 심리상담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시당하는 걸 참는 건 사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성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한두 번 참아줬더니 만만하게 보고 계속 툭툭 건드리고 무시해요. 회의실에서 동료가 그런 생각도 하네요 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순간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아직도 그런 일에? 언제 제대로 된 직장 잡을 거야? 라며 내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는 순간 친구가 너는 원래 그래라며 내 성격을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고 넘겼다.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며 후회했다. 괜한 갈등 만들기 싫어서 참았다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착해서 참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양보합니다. 어른스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대인관계 공식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면 너를 존중할게. 나를 무시하면 너도 개무시 당할 준비해. 여러분을 존중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돌려줘야죠. 무시하는 사람들은 참는 사람을 골라서 더 무시합니다. 한 번 참으면, 아, 이 사람은 만만하구나 하고 두 번, 세 번 더 무시하죠. 결국 호구로 찍혀서 계속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친구가 계속 깔보는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따지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무례한 사람들은 대놓고 상대를 가려가면서 무시합니다.
쉽게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무시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는 멈춥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순간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마 상대가 굉장히 당황하고 앞으로는 여러분을 다시는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비슷한 경험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체구도 작고 연약해 보여서인지 무례한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어른들에게 고민을 상담했더니 힘없으면 어쩔 수 없어.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 정도도 힘들어하면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라는 말들을 들었죠. 그렇게 계속 참다 보니까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어요. 안 참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쟤는 지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왜 쟤만 저렇게 튀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갑질의 낙수 효과구나.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구나. 김찬호 교수의 모멸감이라는 책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 상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만해야겠다. 내 세대에서 이 갑질의 문화를 멈춰야겠다고요. 상담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분류와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비난이라는 공격을 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왜곡 반응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도발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이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잘 되길 바라고, 그냥 잘해주길 바라고, 그냥 사랑받길 바래요. 그러면 지피지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시하는 사람들의 유형별 특징과 각각에 맞는 확실한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헛소문을 막 만들어내요.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얘 대충 하겠대라고 막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반박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즉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딱 얘기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저 사람이 왜곡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연습을 좀 해둬야지 그때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너 왜 그러니? 너는 성격이 왜 그런 모양이니? 라고 공격해오죠. 이럴 때는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해요. 상급자한테는 내를 쓰고 친구들한테는 하지 말을 쓰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저는 좀 비난보다는 칭찬을 들으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나 비난하지 말라는 말의 포용적인 버전이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신호를 여러 단계로 마련을 해놨다가 기회 있을 때 그걸 맞춰서 써야 해요.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감이 자괴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은 도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패시브 어그레시브, 수동 공격형이라고 해요. 내가 화가 막 났는데 내가 화를 내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비꼬기도 하고 선을 좀 넘나드는 농담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치부를 건드릴 듯
말듯한 얘기를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면전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애매하게 기분이 나빠요.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 장소가 회사라면 사람들과는 좀 멀리 하면서 나는 일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가고, 장소가 학교면 아니면 학원이면 그냥 내가 열심히 뭐 배우러 왔으니까 그 배우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동료가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냥 건조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을 크게 실을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 상처받겠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녹음해서 제가 인터넷에 올리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시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금 했던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건조하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선을 넘으면 방금 그 선 넘었어요. 금 밟으셨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걸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보통 무례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특히나 자기의 직위가 올라갈수록 무례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러게요. 저 사람 거의 뭐 만수르 급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한 술 더 뜨는 거에만 익숙하다가 누군가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순간적으로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했던 부적절한 단어나 논리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아유 넌 가슴도 작은데 뭐 하려고 브래지어를 하냐? 그냥 데일밴드만 붙이고 다녀라고 말하면 그래 알았어. 오빠 나 오늘부터 안 하지. 근데 오빠도 오늘부터 팬티 입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하면 이 말이 정말 문제가 되는 말이야라는 것을 역지사지로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육아 서적을 보면 아기가 굉장히 떼를 많이 쓸 때 처음에는 좀 달래주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면 그냥 가만히 쳐다보래요. 또는 그 자리를 떠나래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SNS로 저에게 야한 영상을 보내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히읗히읗, 키읔키읔, 냉냉, 이응이응 이 정도로 굉장히 무성의하게 대답을 해요. 실제로 만난 상황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로 굉장히 짧게, 무성의하게 최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순간적으로 저 사람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내가 뭔가 부적절한 말을 했나? 라고 순간적으로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42세 직장인 이수진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의 중 팀장이 이 과장,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도 모르고 이렇게 일하면 곤란한데요 라고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이수진 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팀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팀장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스스로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아닌가 싶었는지
말투가 점차 흐려졌어요. 침묵으로 상황을 넘긴 것이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도가 이루어지고 감정에 끌리지 않으면 덕이 쌓인다. 침묵은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는 강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는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죠. 38세 직장인 윤정 씨가 가전 매장에서 직원의 성의 없는 대답을 들었을 때 이름표에 적힌 민수라는 이름을 계속 불러가며 질문했더니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대화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35세 회사원 종호 씨가 친구 재민이로부터 넌 아직도 그런 일에 신경 쓰냐? 답답하다 진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재민아, 오늘 피곤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네. 요즘 너도 일 많잖아라고 부드럽게 재해석했더니 재민이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갈등이 확산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47세 주부 수진 씨가 사춘기 딸로부터 엄마, 그것도 몰라?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산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맞춤으로 대화의 무게를 실으니 딸도 서서히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내적 힘과 자신감을 나타내고 감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내 의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유머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29세 회사원 정훈 씨가 명절 가족 모임에서 삼촌으로부터 아직 결혼 안 했냐? 그 나이로 혼자 살면 안 되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삼촌, 결혼은 뭐 맛있는 밥 먹듯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밥 많이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라고 농담으로 받아넘겼어요.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고 삼촌도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머는 상대방을 설득하면서도 감정적 충돌을 피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감하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44세 회사원 민준 씨가 아내로부터 쥐꼬리만한 월급의 집에는 늦게 들어오고 애도 안 보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아내의 감정에 공감했어요. 지영아, 많이 힘들었지? 애 신경 못 써서 미안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상황도 설명했어요. 나도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둘 다 더 힘들어지잖아.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공감과 경계 설정을 동시에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면서도 관계를 보호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관계 자체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 손절이라는 게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단계를 한 단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지인관계, 그 다음이 친구관계예요. 친구를 손절한다는 건 친구관계에서 지인관계로 내리는 거예요. 친구는 사적인 관계거든요. 요즘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안부 인사도 할 수 있고 가족의 안부도 물을 수 있는 사적인 관계였는데 지인 관계가 되면 공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죠. 손절의 기준으로 따지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내 기분이 100점이었는데 70점이 자꾸 되는 게 반복이 되면 한 3번 연달아 발생했어. 그 정도로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뭔가 불편하고 안 좋으면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수집되어서 감정적으로 발산을 해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피하라고 하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면 분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류와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달라지거든요. 대인관계 기술은 솔직히 타고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냥 아기 때부터 대인관계 천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재능이 없죠. 재능이 없어도 우리 다 살잖아요. 인간관계 기술은 학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무관심하면서 잘하고 싶어 해요. 인간관계 기술을 어떻게 높여야 될지 책 한 권 안 읽어, 동영상 한 개 안 봐. 그러면서 그냥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수많은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어떤 드라마, 영화에도 수많은 인간관계 기술과 인사하는 법과 헤어지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 인간관계 기술 저거는 좀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저 멘트는, 야, 이거 또 적어놨다가 나도 한번 좀 써먹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늘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피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되게 살벌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한데 저는 버려졌어요 라고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 버려짐, 망함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살벌한 표현을 쓰면서 한 번 더 기분이 나빠지는 습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장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내가 왜 불행해야 하죠? 라고 하면서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는 이유를 자꾸 찾아요. 그런데 그 문장에는 2가지 문장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돼서 어떤 답을 찾더라도 나는 불행해야 된다라는 전제에 동의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어력을 낮출 수 있게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독심술 쓰는 습관이에요. 남의 마음을 자꾸 읽으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독심술을 쓰고 있었으면 지금도 계속 상담을 하면서 내 대답을 지금 만족했을까? 저분들이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저분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재미없어 했어라고 이런 식으로 남의 마음을 자꾸 읽으려고 하면서 내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내 체력을 바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독심술을 못 끊는 이유가 본인이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눈치 보는 거나 배려하는 거랑 상관없이 자꾸 남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습관은 어릴 때에는 좀 있다가 성인으로 나가면서 아, 내가 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지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유난히 이 습관이 오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없는 건데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건데 자꾸 읽으려는 시도를 하고 읽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지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 알고 습관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습관이라는 게 무의식적인 반복이거든요. 그냥 하게 됩니다. 독심술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도 무의식적인 반복이라서 아, 독심술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면서 또 독심술을 써요.
알게 됐다고 해서 바로 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무의식적인 반복을 의식적인 반복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쓰던 독심술을 이거 내가 또 독심술을 썼네 하면서 계속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독심술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독심술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었는지를 또 알게 돼요. 습관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이 다 들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으면 늦잠 자는 거하고 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끊으려고 하면 또 상당한 거부감이 올라오고 마치 내가 오랫동안 사귄 친구랑 헤어질 때 나타나는 분리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애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짧은 진료 시간이지만 독심술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여기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오랜 기간 나랑 무의식적으로 연결돼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애도의 마음을 하는 게 좋고 또 이게 잘 되려면 다른 좋은 습관을 하나 들여놔야 해요. 남의 마음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피디님, 아까 건질 것 좀 있었어요? 뭐 쉬는 시간이라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지루하게 만든 것 같으면 끝나고 나갈 때 지루하셨을 텐데 재미없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 혼자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게 나아요. 막상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만약에 싫어하더라도 그거는 안 물어봤어도 화를 낼 사람이었고 어딘가에서 화가 난 사람이었어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나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오해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독심술 말고 좀 표현하는 습관을 새로 들여보자. 표현 처음에 하는 거야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우당탕탕하겠지만 이것도 계속 다듬다 보면 5년, 10년 하다 보면 세련되게 될 테니까 새로운 습관을 마련해 놓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죠. 첫 번째 인식한다. 그리고 그 여파까지 인식한다. 그리고 오래된 습관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애도를 한다. 그리고 다른 습관으로 갈아탈 좋은 습관들을 좀 찾아봐서 대체를 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 상처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만약에 부장님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어. 슬퍼. 슬픔이 막 철철 흘러. 그러면 이 슬픔을 나를 가해한 부장님이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장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비슷한 예로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어서 부모님 말고는 해결해줄 사람이 없다. 꼭 그 가해한 사람한테 상처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 사람한테 가요. 계속 더 상처를 더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 칼한테 상처 치유해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따로 연고가 있고 따로 반창고가 있고 공격을 하는 것과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나의 마음의 상처, 그 슬픔에 대해서는 드라마가 치유를 해줄 수도 있고 영화나 문화적으로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뭐 산이나 나무나 하늘이나 자연이 치유해 줄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 상담자들이 치유해 줄 수 있고 나의 상처를 준 원인과 해결은 다를 수 있다. 달라도 된다라는 사실까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게 좋게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힘들어? 그렇다면 사실은 나도 힘들었는데 우리 함께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 사회가 좀 더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좋은 성격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계속 참으면 상대방이 악용한다고 했죠. 내가 한두 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참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존중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의무이다.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더 이상 화 잘 내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가 플랜 B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는 게 플래너 그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움이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플랜 B예요. 세상에는 또 우리나라에는 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처를 다루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실력도 그렇게 뛰어난 축에 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참 다행이지만 도움이 안 됐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해피엔딩은 남아 있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이 또 도움 많이 주실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체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여러분도 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받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